네, 안녕하십니까. 방송대 조경훈입니다. 어, 본 자료랑 발제는 사실 그 서울시 앞두고 있는 그 폐기물 매립장 관련 그 공론화에서 이제 시민분들께 안내를 드리기 위한 사전 자료로서 사실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당연한 내용이고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민분들께 안내를 드리기 위해 좀 기본적인 제도 내용 현황과 제도 내용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시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 또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추후에 제안을 주시면은 잘 반영하여서 더 좋은 시민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자료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그 새로운 매립장에 대한 제도적인 필요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천시와의 협정에 대한 문제로 지금 지속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서울시만의 자체적인 매립장을 구축해야 하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그다음에 성공적인 매립지 건설을 통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만족은 물론 전체 서울 시민에 대한 어떤 당연한 그 서비스로서의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논의에 대한 필요성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앞서 이제 이명욱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소각장 관련 시설, 또 이제 매립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설로 크게는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어떠한 뭐 재활용을 하는 시설, 또 관련된 지원 시설 등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만든다, 또 운영을 한다, 또는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전반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권리와 의견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도 조금 더 예전에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전에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적으로 참여하여서 정책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고 압축된 시간 내에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님비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서부터 잘 담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지가 하락,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악영향, 거주 환경 악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왜 우리 지역에만 설치를 하냐, 옆 동네에 설치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갈등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비선호 시설에 대한 성격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점 또는 선, 면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각장, 예를 들어 소각장 같은 것은 한 곳에 딱 포인트를 찍히는 곳이면은 그 주변만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선 같은 경우 도로나 철도 같은 또는 송전선 같은 것이 이렇게 쭉 하면은 굉장히 넓은 그 넓은 공간 동안에 다양한 그 구획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입장 차이로. 근데 이제 면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어떤 간척지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어떻게 보면 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규모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면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라고 하든 매립장이라고 하든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갈등 시설, 그 해당 시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주변에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넣기 위해서 차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은 갈등이 최근에는 더욱더 지적이 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떤 점, 선, 면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92년부터 운영되었던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가 되고 인천에 단독적으로 인천 에코랜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협의 과정에서 좀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제도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특히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갈등을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갈등을 축소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간단한 연역이고요. 과거에는 택지, 조성지나 저습지 등 아드모르크나 매립을 했다가 78년에 난지도 매립지가 조성이 되었다. 92년에 난지도 매립지가 종료가 되었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시설을 함께 이용을 하고 하다가 이제 관련되어서 강남광역 자원해수시설이라든가 마포 광역자원해수시설 같은 것 소각 시설들을 2000년 이후에 설립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등등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한 공모가 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최근에 현황이 있습니다. 서울시 폐기물에 대한 발생 현황은 당연히 생각보다 그렇게 특히 생활 폐기물이나 어떤 사업장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이것이 19년까지의 자료가 현재까지 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하여서 굉장히 많은 그 재활용 또는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많은 보도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폐기물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 이외에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집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특히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소각이 되고 있다. 또 이제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잘 되고 있죠. 많은 국민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요. 이제 재활용이 상당히 역시나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2019년에 이제 노란 것이 삐쭉 올라온 것을 보면 기타가 있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부터 기축되게 된 수치로서 중간 처분 중에서 기계 생물학적 처분을 기계 화학 성무 생물학적 처분을 포함한 그러한 것을 별도의 기타로 잡아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립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그러한 것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건설 폐기물 관련하여서는 재활용이 상당히 많아서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서울시 광역자원해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소각 시설이고 제가 이제 추후에 제도적으로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매립장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새로운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4개의 권역에서 크게 4개의 권역에서 4개의 자원해수 시설을 통해서 소각이 되고 그 소각이 된 나머지에 대한 소각 나머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 그러한 매립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이용 자치구가 각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도 조금 이따도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시설에 여러 개의 지역에
폐기물,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도 존재를 하고 특히 어떤 가용량에 대해서 빈 부분을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서울시에서는 많이들 해오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큰 불만이 되어서 갈등이 존재하였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시 전역에 존재하는 그러한 매립이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 하나의 매립지에 모든 지역에 매립이 필요한 폐기물들이 모일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과거 사례에 대한 어떤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출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매립 시설에 대해서 용량은 뭐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녀 매립 가능량이 기매립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하여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러한 시급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줄여서 폐촉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그 설치하는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달라진 시민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넣어 놓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법에서 폐촉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다음에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두 법률을 잘 한번 제일 절차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선정 계획에 대한 결정과 공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일단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계획을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입지선정을 어디다 하겠다, 대략 어떤 시설을 놓겠다 또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발표된 순간부터 사실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에 사실은 서울시 전체 또는 아니면 적어도 어떤 조금 각 구보다는 넓은 권역별 수준 정도에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계획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맨 처음에 공고를 하는데요. 그 계획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대상 지역,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계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 명수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관련된 지역에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가 3명 이상 6명 이내, 환경 관련 전문가는 4명에서 7명 사이,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그러니까 즉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님께서 2명에서 4명 사이, 시설 설치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서울시겠죠. 2명에서 4명 사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 포함하는 지역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서 명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이 안에서도
하나의 지역이든 또는 전문가든 또는 의원이든 명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1명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러면은 심의와 무엇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가? 일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의 선정과 변경,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누가 할 것인가,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최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필요하면은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되어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일단 선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집과 의결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을 할 수가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하고 출석하신 분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문 연구기관은 그럼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연구기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환경영향 평가업자 등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으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는 또는 전문가 검토 의견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전문가 검토 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시설 2km 이내, 그 외 시설 300m 이내 지역의 주민의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 2km 이내 그 외 시설, 그러니까 매립 시설인 경우는 2km, 그 외 시설에는 300m 이내에 타 지자체의 경계가 있는 경우에 선정 전에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많은 지자체에서 과거에 뭐 이수지 시설뿐만 아니라요, 소각장이나 또는 그 뭐죠? 화장장 같은 것도 놓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경계의 맨 끝에다가 설치를 해서 인근 지자체가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거 사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입지의 결정과 고시도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가 하겠죠. 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 고시하고 1개월 이상 그것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는 당사자가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설의 입지 과정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전에 그리고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서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타이밍이 매우 늦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을 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대표 및 지역 주민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재였고요. 다음에는 폐촉법에 보장된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내에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일단 어디에 설정을 하겠다라고 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입지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어디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기구가 나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입지선정이 결정되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시설이 입지에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있는데요. 직접 영향권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직접 영향권이고요. 그 외에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매립시설의 경우 2km 이내, 그 외의 시설은 300m 이내의 기준을 간접 영향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거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300m면 300m면 안 되고 500m면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또 다르고요. 또 이게 그 경계에 어떻게 걸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등등 거기서 한 발짝 두 발짝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분쟁의 중심에 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1명 이내, 그 미만일 경우에는 15명 이내고요. 그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처리 능력이 300톤 이상의 경우에는 15명 이내, 300톤 미만의 경우에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정원 중에는 주민 대표가 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 또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를 뽑는데 시군구의회 의원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견제를 하거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민감하신 분들이 주민대표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많은 좀 비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주민지원 협의체의 기능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협의, 주민영향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위원회 추천. 그러니까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편익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고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주민감시위원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민지원 협의체의 임기는 2년. 그리고 뭐 소집은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정의 3분의 1 이상 요구, 의결은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합니다. 설치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조성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해서 산업 유치, 기관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는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체 여러 가지 설치 비용의 20%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설 설치 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그 다음에 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중 20%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차등 금액하거나 기금 수익금, 폐기물 반입 처리하려는 타 지자체의 출연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고 시설 설치 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은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주민영향 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영향 지역의 지원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소득 증대, 복리 증진, 그다음에 유경, 그다음 그 밖의 사업 등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지자체 또는 정부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의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함께 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것이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감시 요원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원의 수는 지역 협의체와 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로서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다. 그래서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립 대상은 생활 폐기물 및 건설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예비 처리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 조성 비용이 4,200억, 특별 지원금 2,500억 원, 장기 지원금이 2조 6,3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도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초 지자체에 직접 제공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지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라고 하는 특수성,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부동산 및 집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이런 것을 고려를 하였을 때 설치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둘러 마쳐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생곡동 폐기물 처리장을 추가 건설하는 데 드는 갈등. 98년에 부산시가 사용 연한이 3년 남은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차기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세 곳의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고요. 시설 지원금은 20%, 반입수수료 10%등 연간 3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근데 유력 후보지인 강서구에서 등교 거부 및 철야 농성 등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갈등의 양상입니다. 실제로. 매립장 입구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 동시개발,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충분한 보상, 피해 영향권, 재조정 등이 포함된 성명서를 타결함으로써 갈등이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서울시 그 추가 매립지 관련해서 제시한 것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원책이죠. 그런데 당시는 98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이 당시와는 저 정도 수준으로 어렵다. 그럼 2006년에는 어떠했을까? 음성군 광역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추가 건설이 진행되었다. 주민 70%가 동의하는 지역 중 주민 지원 기금 30억 원과 수건 사업비 60억 원 등 총 90억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세 차례 공모에 실패하였다. 기존 처리장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역시 주민이 반발하였고요. 쓰레기 반입 저지 농성 및 이장 일괄 사태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지역의 그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였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 이후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였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민 대표들, 이장님들과 어떻게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4개의 광역 자원회수 시설이 있었는데 인근 타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으로 계획되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조한 가동률로 경제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타 지역구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주민과 협의를 하였으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발생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노력을 거쳐서 협상의 타결은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갈등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계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및 과제입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서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법률상의 과정입니다. 입지선정 계획이 결정하고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하고서 그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을 조사하고서 타지자체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입지선정 과정인데요. 여기에 지역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포함되는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늦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패치법상 주민 참여 및 의견 제출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때 이미 입지 후보지에 대한 대략적인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구조이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지 후보지의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많은 갈등 양상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고요. 설치 과정 초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방패장, 저준위 방패장 이후에 상당히 유행하게 된 공모의 방법을 활용하여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또는 지역 주민 또는 주민 대표 등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의견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론화 및 갈등 영향 분석 등의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에 공론화를 해야 한다. 아니면 갈등 영향 분석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한다라는 제도화를 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 또는 정부의 또 좀 더 사전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속적인 공론화 운영으로 갈등 저감을 위한 노하우와 협력적 추진 체계의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후적인 그런 기제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서 왕왕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실제로 뭐 결론이 어떻게 나기는 났지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갈등 영향 분석이건 공론화건 실패 가능성이 높고요. 가능한 사전에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여서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촉법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환경부가 발의한 것은 아니죠. 환경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관련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도 거의 폐촉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고 시기 및 범위에 대한 한계, 갈등 저감 및 해소 방안에 대한 활용성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충분치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어떠한 방법이든 성공을 하더라도 이 성공 사례가 똑같이 타 지자체에서
또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당하고 정교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노력과 고민, 그다음에 제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